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강대강 정변승부를 하겠다고 천명했던 북한이 이번엔 대남 군사작전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부대 신형 무기, 전술핵까지 배치하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최근 소집한 중앙군사위 회의에선 우리 동해와 서해로 보이는 지도를 놓고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7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회의를 개최한 의도는 뭔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리태섭 북한군 총참모장이 군사분 개선 지역부터 포항까지 우리 동해안과 강원 경북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의 탁자 앞에 펼쳐놓은 이 지도는 어렴풋하지만 북방 한계선, NLL이 포함된 서부 지역 군사 지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주요 지점이나 경계, 접근 경로 등으로 추정되는 빨간 선이 보입니다. 작전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가 있고 아마 이런 지도들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이라든지 중부전선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김정은 앞에서 토의가 됐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텔레비전 동영상으로 공개된 화면에서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도를 일일이 가렸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최전방 부대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중요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방사포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 유도무기 등 신형 무기를 전방부대에 배치해 유사시 수도권뿐 아니라 남한 후방까지 군사시설과 주요 목표 지점을 선제 타격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군단급의 작전 계획, 이전에는 이제 수도권 근방까지 이제 화력 투사가 됐다면 최근에 개발했던 무기로 인해서 사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먼 후방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 전방부대 일부에서 전술핵 운용이 가능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과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 핵 타격이라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 당장 전방부대에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동안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공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만큼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전에 사용 가능한 소형 핵무기 능력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지나면은 전술 핵무기 개발로 이행을 합니다. 전술핵이 전방 지역에까지 두루 배치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모두 다 막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서해안이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군사적인 강대강이 지속되면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밀 작전 지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점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한동안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핵실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열린 노동당 제8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외 원칙을 천명한 뒤 외무성에는 대미정책 전문가 최선희를,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에는 강경파 리선권을 앉히는 등 대외 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고 남한은 대적 관계로 간주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선희를 통해서 대화와 강경 입장을 피력하는 것과 이성권을 통해서 일종의 대남 강경
태도를 취하는 한미의 북핵 공조라든가 한미의 공조를 북미 접촉을 통해서 사실상 약간의 흔들고 북한의 이번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는 그동안 기존의 박정천 외에 리병철을 추가로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부위원장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사작전 계획의 변화 등 군사 노선의 확대와 함께 코로나, 수해, 경제 봉쇄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군부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새로 마련했다는 작전 계획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한반도 안보 위기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와 대응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더니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네, 봄철 가뭄으로 피해를 봤던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는데요. 이번에는 비 피해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뭄과 장마 모두 식량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박철현 기자, 북한 상황 살펴볼까요? 네. 북한에는 요즘 거의 매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그제 23일에는 폭우주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청천강 뉴욕과 대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방송은 홍수 피해를 입지 않게 주의해라, 농업부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농업과 국토관리,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비가 얼마나 내린 건가요? 이달 들어 어제까지 24일 동안 북한 방송 날씨 보도를 살펴보면 평양에는 13일이나 비가 왔고 원산에도 14일 비가 내렸습니다. 북동부 지역 해산에는 비가 온 날이 무려 20일이나 됐습니다. 해갈은 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한 번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젠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기상수문국은 당초 다음 달 초에 장마가 시작될 거라 전했었는데요. 최근 발표에선 시기가 일주일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소이안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올해 첫 장마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것은 평년과 대비해 볼 때 열흘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이른바 보리장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보리 수확 시기를 전후해 자주 비가 내리는 걸 북한에선 보리장마라 하는데요. 보리장마 때는 이 강수량이 좁고 그리고 비가 내린 다음 날에 이제 기온이 낮아져서 이 서늘한 감을 주는 것이 이 기본 장마와 구별되는 이 특징이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온 상태에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배수 설비 수리 정비도 완료하고 물도랑치기를 다시 다 정리하게 한 사업도 내밀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북한 일부 지역에서 장내성 전염병이 퍼졌다 이런 소식을 전했었는데 우려가 더 커지겠군요. 네, 북한의 곡창지대 황해남도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퍼진 상태인데요. 많은 비가 내리면 전염병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콧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 동물과 유해 곤충이 많이 번식하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주 밝혔던 장내성 전염병 감염 규모는 800세대, 줄잡아 2~3천 명 정도인데요. 상황에 따라 더 확산할 수도 있는 만큼 북한 당국도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식수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전체의 60%에 불과한데요. 특히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44.5%, 하수 처리율은 11.4%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장마 등으로 수해가 발생하면 하수 처리도 안 된 오수나 분뇨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고 일부 주민들은 우물이나 지하수를 통해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만큼 수인성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분뇨가 밖으로 이제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음식들의 오염이 되어서 결국 그게
위장관에 감염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전염병에 장마까지 겹쳐서 북한 당국은 말 그대로 비상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도시경영관리부서에서 오수 정화시설을 보강하고 소독 처리를 진행해 위생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각 지방이나 농촌 단위까지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장내성 전염병은 항생제나 수액 등 기초의약품만으로 치료되기도 하는데요. 북한에 이런 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트럭들은 뭔가요? 구호품을 싣고 가는 건가요?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건데요. 상자 안에는 옷가지를 포함한 생활용품과 식료품, 그리고 각종 의약품이 들어 있습니다. 갖가지 약품들과 식료품, 생활용품을 받아 하는 주민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어머니당의 운정을 피부로 절감하며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이 받은 약품을 확대해 보니 10% 플록사신 젖사염 주사약 같은 문구가 보이는데 항생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장내 세균 감염에 쓰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급성 세균성 그런 거가 발생하고 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나 당 간부들도 이곳으로 의약품을 보냈죠. 비슷한 약들인 건가요? 약품을 살피는 리설주가 손에 든 건 생리적 식염수로 보이고 김 위원장 앞 흰색 통에 들어있는 건 항생제일 것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조용원 부부가 나온 사진에선 포도당 수액 튜브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여파로 의약품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반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주민을 위해 약품을 내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식염수나 수액, 항생제 같은 기초의약품마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상기후는 세계적인 현상이죠. 북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식량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북한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선 장마철이 다가오면 주로 어떤 준비, 어떤 대비를 하나요? 네, 먼저 회의부터 하죠. 피해 방지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이제 조직하고 그래서 양수기가 굉장히 이제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해안 방조제 같은 거 수로 뚝 정비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바닥 파주고 이런 것들 이제 하죠. 요즘 북한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재해성 이상기후입니다. 지난주 조선중앙TV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들을 최대로 보호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 대한 문제, 과학적인 농사지도, 실천 방도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심화됐다면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 공사, 제방 보수와 해안 방조제 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정상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 방송은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해외 피해 사례를 다루는가 하면 각 지역의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여기서부터 그 큰 물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금은 이거 강폭을 넓히는 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그만큼 재해성 이상기후하고 농업이 관련이 많기 때문이겠죠? 워낙 북한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비 많이 오고 바람 불가하면 농업 자체가 자연 환경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농업 생산이 안 되면 일단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촌 관련 소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21년도에 그 세계 기후 조사 센터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북한의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해서 그 예측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 곡창지대인 서부 해안선을 따라서 그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감소할 거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더 극심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아마 해명 상승이 일어나서 농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기후에 대한 고민은 뭐 국경이 없잖아요. 전지구적인 일이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어떤 포인트인가요? 이런 이상기후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국지적 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생긴다는 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상 예경보를 위한 시스템이 촘촘히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힘든 건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큰 물에 흙이 이제 쌓이고 벼 다 넘어지고 옥수수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복구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또 이 복구 피해를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해서 통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피해 또 너무 많이 되면 역까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해성 피해도 이제 충성심하고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충성심 부족해서 너네 피해 많이 봤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이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이제 많이 고생합니다. 네. 2021년 7월 달에 북한이 그 유엔에 국가적 자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식량 부족 원인을 3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재해, 그리고 그 자연재해로부터 이제 회복력, 그걸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농자재가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기계가 수준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한 농업을 통해서 뭐 자급자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는 평안남도에 있는 한 탄광인데요. 장마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그 침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이 펌프 보수, 전동기 보수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한 지역은 뚝이나 수문 공사를 하고 배수 체계도 새로 갖췄다고 합니다. 물이 차고 이렇게면 그 물을 뽑을 수 있게끔 물관리공들이 자기 맡은 구간에서는 다른 거래 없게끔 책임성을 높여서 특히 이제 관문, 물이 들어올 때 관문으로 바다 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딱 이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에 정전이 돼요. 이제 그 장정들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이제 나무 이런 거 몽둥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넋이 쓸어가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기름칠 다 해주고 정말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강과 하천에 제방을 쌓는 국토관리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재해성 이상기후는 다스리지 못할 일이 아니라며 주민들 노력을 독려합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이상기후로 피해가 컸던 만큼 북한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도부터 자연재해 방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활용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의 노력을 독려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장비나 어떤 그런 재원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복구하고 시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과연 얼마나 좀 효율성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인 시설물을 복구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한 해, 그냥 수해나 장마를 먼하기 위한 좀 단편적인 복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일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 확인하곤 그렇죠. 하잖아요. 북한은 재해성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기상수문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기상오보가 많다면서 현대화, 과학화하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기상정보 보급 체계가 정밀하게 세부 중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첨성대라는 기상수문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 해양, 항공 부문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도 1976년에 WMO, 그 세계 기상기구라는 곳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을 하면 그 기상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아서 그런 기상 수문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접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거고요. 예경보가 제대로 되고 예방을 해야지 농업 생산성 증대를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또 그럼으로써 북한이 또 이런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식량 안보, 또 이것은 또 정권 안정과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랬죠. 뭐 여러 곳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식량 안보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북한은 뭐 상황이 더 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밀보리 면적을 늘리라 한 것도 외국에서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좀 자국에서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식량 안보를 지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으로 뭐 대북 제재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만큼 식량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권한의 행군도 쌀 고장에는 그래도 쌀이 좀 있었는데 쌀 고장에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뭐 한 200km, 300km 떨어진 지역이 평양이나 평안도 쪽에서 식량이 넘어가지 못해서 거기서도 이제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돼야 사실 식량 안보가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도 기후변화, 식량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북한이 처한 환경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난을 겪고 있는 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하고 세계 식량 계획에서 2020-21 양곡년도를 분석해 봤는데 거기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한 100만 톤이 되고 거기서 이제 외부로부터 수입이 된다면 약 86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북한이 제일 먼저 봉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봉쇄가 원래 이제 국제사회 제재라는 게 있었는데다가 그 자체로 딱 이제 봉쇄를 해놓고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줄 아는데 정말 일이 안 되는 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또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식량 문제에서 북한이 지금 처한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해성 이상 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고민과 대처가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그 북한이 2016년에도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정에 대한 또 제출을 했고, 뭐 기후 협약이라든지 온실가스에 동참하기로 이제 국제사회랑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실천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협업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도 이제 곧 장마라는데요. 주민들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재해성 이상 기후 피할 수는 없다 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죠. 올해는 남북한 모두 별 피해 없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서 생생통일 현장은 특별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거제도 옆에 있는 용호도란 이름의 조그마한 섬인데요. 네, 송환대상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됐다가 나중에는 북에서 귀환한 국군 포로들이 수용됐던 포로 수용소가 있는 곳인데요.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한창이던 1952년 6월 19일 17만 명으로 포화 상태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곳저곳에 최루탄이 투척됩니다. 침공, 반공 포로 간의 갈등과 폭등이 끊이질 않자 포로들을 분리 수용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고 분리된 북한 인민군 출신의 침공 포로 8천여 명은 미 군함에 태워져 물이 풍부했던 거제 인근의 조그마한 섬 용초도로 옮겨집니다. 해설하기도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관리하기 좀 쉬웠던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용초도 같은 작은 섬을 선택해서 활용하게 됐던 거죠. 미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용초도에 분리 수용된 침공 포로들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북한으로 송환됐고 이들과 판문점에서 교환돼 귀환한 국군 포로들이 대신 8개월간 용초도에 수용돼 사상 검증과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적군 수용소였던 게 아군 수용소로 바뀐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수용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좀 더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용호도로 이름이 바뀐 그 용초도의 포로 수용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려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경남 통영 앞바다. 그 섬들 사이로 갈매기를 벗삼아 남쪽으로 1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면 한산도를 지나 용호도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곳 용호도에 도착한 날짜가 6월 19일, 그러니까 이 섬에 포로 수용소가 문을 연 지 꼭 70년이 된 날입니다. 70주년을 맞은 포로 수용소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70년 전 포로 수용소가 들어섰던 용호도의 용초마을. 포로 수용소 70주년인 날이었지만 조촐한 행사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70여 명,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인들만 남았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당시의 기억만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위에 막큰 선만한 배가 하나 와. 이렇게 쭉 가지고 오더만은.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강제 철거라. 나가라. 그럼 우리 집 자국에 있으니까 내년 이제 나가라 안 나가니까 불로 나쁘더라고 밑에. 그렇게 2년 가까이 쫓겨나 있던 주민들은 1954년 4월 수용소 폐쇄 이후 다시 돌아와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며 지금의 마을 모습을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 농경지 한켠에서 과거 수용소 건설 당시에 세워졌던 큼지막한 머릿돌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염소를 믿다 보니까 이걸 이런 게 있으니까 글자가 있고 하니까 이게 뭐고 하면서 이제 이장님한테 알려가지고 그래 이제 이걸 발견된 게. 풀 속에 파묻힌 채 1952년 신설이라는 여전히 선명한 글자와 함께 꿋꿋이 버티고 있던 용초 전쟁포로 수용소의 머릿돌. 그 묻혀 있는 것도 많고 발견된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 지금 요소 엄청 깔려 있으니까 구석구석이 많아요. 지금. 그 머릿돌을 뒤로 하고 수용소 건물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곳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향해 봤습니다. 풀을 헤치며 인적이 끊긴 산길을 따라 들어가니 마치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 같은 풍경 속에 커다란 돌담 2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포로들이 먹고 자고 했던 수용동 건물의 입구였다고 합니다. 건물이 이제 요 한도, 요 밑에 한동이 있었고 똑같이 한도. 그래 쭉 내려갔어. 이렇게. 수용동 입구 돌담 안쪽으로 100명 정도의 침상이 놓여졌다는 자리는 이젠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70년 된 고목들의 차지가 돼 있었고요. 당시 포로들이 곡식을 빻을 때 사용했다던 시멘트 절구는 육중한 무게답게 땅속에 단단히 파묻힌 채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 밑에 요게 전부 그 막사로 억수로 찢었어요. 여기도 한 수십 개 있었는데 그 우리 부모들 그 전답이거든, 이제 논이거든. 논에다가 막 그 사람들이 찌가지고. 수용동 옆쪽엔 배수로가 파져 있었고 그 배수로를 따라가면 포로들의 식수 공급원으로 활용됐다는 저수지가 하나 나타납니다. 지금은 주민들에 의해 민물새우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미군과 한국군의 식수 공급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던 급수시설은 1960, 70년대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 형님들이 여기 와서 썰매를 타더라고요. 놀이터였구나. 예, 우리 자연적으로 했다가 개울이 얼어버리죠. 급수장 맞은편, 과거 포로 수용소 사령부가 있던 곳 뒤쪽에선 다소 음습한 분위기의 건물 하나가 발견됩니다. 농지로의 복구를 포기시킬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져 오히려 파괴를 모면했다는 이 건물은 포로들의 감옥, 영창이었는데요.
이후 소를 키우는 축사로 활용되기도 했던 건물 곳곳엔 시설 완공일 같은 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근의 또 다른 건물터에선 인민군 만세 등의 글자가 새겨진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 많이 방치되어지고 또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전쟁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늦긴 했지만 최근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며 둘레길 조성 같은 정비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용초 포로 수용소. 6.25 전쟁이 낳은 그동안 묻혀지고 잊혀졌던 그 아픈 역사는 이제 평화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입니다. 성모지? 한 글자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글자 수가 3글자밖에 안 돼서. 매니모 같은 거 아닐까요? 강아지? 강아지요? 강아지가 보이길래. 아, 진짜 모르겠네. 북한말 매나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게라는 뜻의 부사어로 북한에서 매나니 기다리다, 매나니 근심만 하다와 같이 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매나니? 진짜 봤을 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매나니를 듣게 되면은 뭔가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하고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긴 가뭄 끝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